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눈 올 때 뿌리는 제설제죠. 염화칼슘의 경우 반려동물이 밟게 되면 화상이나 피부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눈길 산책했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집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1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곳곳으로 빙판길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9.6도, 대전은 영하 6.8도, 제주는 영상 6.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를 계속 보일 텐데요. 서울은 영하 2도, 광주는 2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궂은 겨울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오랜 기간 내고 있지 않은 이 체납자 6,900여 명의 체납자 명단이 어제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이 명단 공개 대상자인 상습 고액 체납자 7,400여 명에게 사전 안내를 해서요. 반년간 납부를 독려를 했고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6,900여 명은 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단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합하면 무려 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이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47명과 불성시 기부금 수령단체 31곳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6,900명이라는 것도 놀랍고 체납액이 무려 4조 4천억 원이라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40대 임모 씨인데요. 체납액이 무려 1,739억 원에 달합니다. 돈 번 것도 또 도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법인 중에는요. 서울에 위치한 한 여행업체가 부가가치세 등 236억 원을 체납해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인의 이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래퍼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조세 포탈범도 함께 공개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뭔가요? 조세 포탈이라는 건 사기나 이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우리가 흔히 탈세라고 하죠. 탈세를 조세 포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공개된 47명의 명단 같은 경우에는요. 1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이제 탈세해서 포탈해서 형사재판으로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주로 사용한 수법을 좀 살펴보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수익금을 받아서 세금
세금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18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명 배우의 어머니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체납자 명단 공개해서 그치지 않고 이걸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이 네. 체납된 세금 받아내려면, 제대로 징수하려면 이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숨긴 재산에 대한 이 정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은닉 재산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변에 체납자들에 대한 은닉 정보 아시는 분들 적극적인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야말로 숨긴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찾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성실 납세자들은 나는 이거 내는 게 맞는 거야. 그 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이거 찾아내서 정확히 징수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택시 심야 할증 인상 그 후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달 1일부터 서울 심야 택시 요금 이 할증 시간이 밤 12시부터 밤 10시로 좀 2시간 앞당겨졌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피크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구간의 할증률이 20%에서 40%까지 높아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야 할증 요금이나 시간대가 변경되다 보니까요. 택시 요금이 부담스럽다라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이 시민들이 저녁 모임 시간을 좀 당기거나 아니면 1차만 하고 자리를 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승객들이 줄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택시를 탔는데 네. 기사님께서 10시가 안 됐는데 집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시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10시에 손님이 너무 끊겨서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2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은 원래 3만 원 정도 나오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타면 4만 원 정도 택시비가 나와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심야 할증 요금이 부담이 돼서 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이렇게 사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13일에 이 서울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2차를 가는 대신에 밤 10시경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은 요금 인상 전이라면 늦게까지 놀다가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는 요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10,000원 정도가 택시비가 더 나오는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일찍 헤어졌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택시비 부담에 귀가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도 수입에 직격탄을 맞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또 좀 지나면 또 적응을 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요, 네.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객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심야 시간대에 공급되는 택시량은 또 오히려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 10년 차의 한 택시기사는 심야 할증 개편 후에 밤 손님이 30%가량 줄어들었다. 손님 하나 태우려고 전쟁이다 라면서 보통은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일했는데 이제는 13시간, 14시간 뛰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신병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이 전국택시 노조연맹의 관계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기사들이 주간으로 돌아오겠다고 떼를 쓸 정도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이 심야 택시 승객 감소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서울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요금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승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차츰차츰 회복해서 3, 4개월 후에는 이게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택시 요금 한 차례 더 인상을 예정하고 있어서요. 승객 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야 택시 인상 이달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통수단인 택시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는 이런저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상황이.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지하철 시위 놓고 장애인 단체 간 마찰입니다.
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즉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반대하는 또 다른 장애인 단체가 나와서요. 가벼운 마찰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장연의 시위를 막아선 단체의 이름은 이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인데요. 이 단체는 아침 7시 20분부터 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면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의 승강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이제 언쟁은 좀 있었는데요. 몸싸움 등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아침 8시로 예정됐던 이 전장연의 시위는 약 40분가량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를 어떤 단체가 막아섰는데 그 단체가 또 다른 장애인 단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전장현의 시위를 막아선 이 지하철 정상 운행에 대한 장애인 연대 측에서는요, 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를 규탄한다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장현의 시위는 시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지하철 시위다라면서 지하철 시위를 얻는 것이 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는 전장현의 불법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활동가 A씨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전장현 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단체에서 나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이 전장현이 불법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장애인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싸운다라고 하면 시민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국회에 가서 싸운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조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는 낭만 닥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닥터가 간다. 네, 지난주에는 홀로 내 딸을 키우며 평생 농사일만 해온 홍 교수님의 사연을 듣고 전북 부안군을 찾아갔었죠. 네, 참 안타깝게도 무릎뿐이 아니고 허리까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네. 이런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수술이 잘 됐는지 궁금한데 그 두 번째 얘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닥터가 간다 지난 이야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이시죠? 예, 오늘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7, 8년 7, 더 8년. 심해지신 것 같아요. 7, 8년. 그렇죠. 무릎 쪽하고요. 허리 쪽도 좀 협착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과거에 좀 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먼 데서 물질을 놔두게 먹었지. 저녁 때 있을 때는 지게지고 나락 다 펴 전하려고. 애기 아빠가 그냥 교통사고로 가버렸어요. 살람이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농사일을 안 할 수 없었는데요. 양쪽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말도 못하지 뭐. 어떤 때는 아이고 귀신들 보더냐 나 안 데려가고 그랬대. 많이 못 부려. 아파서. 이거밖에 안 그러죠. 발목을 붙이면은 여기 무릎이 다 닿아야 되거든요. 휜 정도가 관절이 심한 정도랑 거의 비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릎 고쳐가지고 잘 걸어다니시고 네. 따님도 네. 손잡고 또 구경 다니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이제. 며칠 후 받은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개 뼈가 딱 붙어버린 건데 사기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된다고 봐요. 협착증이 심해서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던 겁니다. 심하네요. 네, 양쪽으로 증상이 모두 있고. 허리와 무릎 수술을 진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의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완전 닳아져 있던 무릎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수술 잘 끝났나요? 예, 잘 끝났습니다. 오늘도 양쪽 무릎 동시에 약 7cm 정도 최소 순수법으로 수술했고요. 일주일 후에 이제 허리술까지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보용하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을 찾아갔는데요. 홍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술 잘 됐습니다. 오늘 제가 수술한 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리해서 이렇게 고쳐놨어요. 무릎 보면 빤듯하잖아요.
나중에 서보시면은 복숭아도 딱 붙이고 서면은 무릎이 딱 붙을 거예요. 자, 힘내시고. 자, 화이팅. 일주일 후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도착한 홍효수님. 먼저 좁아진 척추관을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오랜 시간 이어졌던 허리 통증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 조각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부서진 채로 숨어있던 뼈 조각 제거가 무려 4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네, 수술 잘 끝났고요. 신경이 뼈 조각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수술을 해서 양쪽 신경을 모두 다 잘 감압을 했고요. 3일 후 무릎 구부리는 거 어디까지 몇 도 하셨었어요? 110도요? 네. 어저께 하셨을 때는 아프지 않으셨고요. 홍효수님의 무릎은 회복 중입니다. 지금 홍효수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수술하고 양쪽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동시에 하셨는데요. 보행에 맞춰서 관절 가동 범위 증가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허리 주변의 근육 강화도 동시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와 기계 장비를 활용한 재활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어떤 길도 거뜬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여기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천천히. 치료실에서 평지에서만 걸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는 여러 환경을 경험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옛날에 걷게 하면 못 걸었는데 지금 수술한 뒤에는 이렇게 좋아져서 먼 길이고 어디고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요. 서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서 있는 폼이 저보다 더 꼿꼿하신 것 같아요. 리에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바쁜가? 많이 좋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걸어. 오실 거면 나도 놀라서 찍어서 보냈겠죠. 내 딸 사랑한다. 엄마, 나는 안 사랑해? 왜 사랑하지? 예쁘지? 나도 사랑해. 사랑해. 그로부터 한 달, 그리고 열흘 후 다시 부안을 찾아갔습니다. 홍효순 어머니, 예. 수술 잘 어떻게 마쳤나요? 그랬죠. 양쪽 무릎에다가 네. 허리까지 같이 했는데 비교 잘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당신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 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만능 MC 백범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정재훈입니다. 네, 선생님.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왜 지냈습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바람에.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데. 바람에. 네. 저희가 또 여기 전북 부안에 또 이렇게 예. 오게 됐는데 예. 저희가 약 한 달 반 정도? 예. 그 정도 지나서 오게 됐는데 예, 예. 홍효순 어머니 예. 저희가 수술을 잘 마치셨잖아요. 홍 교수님은 이제 양쪽 무릎을 수술하고 네. 또 허리를 수술했는데 수술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허리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고 무릎은 최소 침수법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잘 계실로 생각되는데 야, 정말 기대가 되네요.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가시죠. 가보시죠. 어머니 계세요, 홍효순 어머니. 어머니. 홍 교수님. 아이고 저희 다시 왔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한달 같지 않으시네요. 아 그러세요? 아 이거 반가운 말씀입니다. 똑바로 서서 나오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셔서 네네, 제가 한번 가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나한테 아니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좀 어떠세요, 몸은? 많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전보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걷는 게 달라졌지. 일어서가지고 한번 오다리 체크 한번 해볼까요? 복숭아뼈를 딱 붙이고 그냥 무릎을 딱 반드시 딱 서보세요. 이쪽에 딱 붙잖아요, 여기가요. 네, 이거 붙으니까 오다리 교정이 잘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벌어졌었잖아요. 와,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확 달라졌네요. 그다음에 허리는 허리 이렇게 당기고 아픈 건 어떠세요? 사실은 허리 아프신 게 무릎 아픈 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좋아지셔서 자세하게 하면 진짜 환자 같지 않으세요? 네. 나한테 아니다 게. 네. 자, 한번 모델 워킹 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딱 걸어보세요 한번. 자,
허리도 쫙 펴지고 꼿꼿해지셨죠? 와. 오케이. 걸음걸이가 지금 20대 걸음걸이인데요. 그래요. 와, 잘했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잘했어. 젊어서 저희 엄마 모습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 다 같이 밖에 나가서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예.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내 걸으면 빨리 걸었었거든요. 그전에. 걸을 때 천천히 걸으면서 좀 힘을 꾹꾹 주고 이렇게 딱 체중을 지지하고 이렇게 걸으셔야 골다공증도 방지하고 근력도 길러지고 그렇죠.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걸고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 잘 하시네요. 관절이 건강하려면은 적당하게 운동을 해줘야 우리 관절 연골이 영양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걸으시면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고통스럽고 또 너무 많이 그러면 관절은 악화되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모든 관절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추웠잖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네.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어머니? 자, 홍효수님을 위한 깜짝 선물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였는데요. 네, 이건 이제 위로 가는 거고. 먼저 바닥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펴주시면 돼요. 날개를 펴주시고 약간 풍성해 보이게. 우리 병원에도 틀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 그거 누가 만들어요, 병원에는? 뭐가 맞는지를 모르죠. 우리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서비스 코디네이터. 담당, 친절 담당, 고객 담당 부서에서 만든. 트리가 점점 모습을 갖춰갑니다. 예쁜 장식에 분위기 있는 꼬마 전구도 달았는데요. 딱 맞네요. 됐습니다. 예. 잠깐 불을 꺼볼까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멋지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예.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 건강해진 몸으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깜짝 선물에 대한 답장이 바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홍효수님이 닥터가 간다 팀을 위해 손수 준비해 주셨는데요. 홍어 잘 드세요? 잘 먹죠. 네. 전라도 사람인데 잘 먹죠. 네.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드시오. 예. 진짜 좋아하는데 내일 저기 건강 검진을 받는데 아, 그래요? 내시경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먹어요. 아유, 어떨까? 같이 먹어야 재밌네. 그림의 떡이네요, 진짜 저는. 지금 군침이 계속 돌아 미치겠어요. 전화를 안 봐야지. 이 틈에 먼저 홍어를 맛보는 낭만 닥터. 어때요? 괜찮은데요? 고소해요, 보면. 지금 오늘 안 먹으면 먹을 기회가 인생에 없을 거예요, 아마. 수 있겠죠. 여기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녹아. 고소해요. 진짜로요? 고소 맛있어. 넘어가면 먹을게요. 살살 녹아. 씹히는 게 없어요? 없어. 하나 녹아. 녹아요? 그냥 먹으라. 진짜 녹아. 나는 형 진짜. 애는 제가 한번 그러면 내일 제 대장에서 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결국 유혹에 빠져 저도 홍어를 먹게 됐는데요. 이거 그냥 우유 맛인데 우유? 얼마? 선생님 이거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안 돼. 그만 안 먹어요, 돼요? 이제.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만 드세요. 드셔도 돼요. 드세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정말 맛있는 이런 반찬들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밥도 먹었고요. 정말 행복한 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음악 치료를 해주실 거예요. 이 음악을 들으면 무릎이 더 빨리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언제나 감미로운 낭만 닥터의 기타 연주죠. 오케이. 왜 낭만 같은지 알겠죠? 멋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낭만 닥터님이 기타만 치신다고 낭만 닥터 아니에요. 사진도 찍어드릴 거예요. 오. 네. 이제 정말 프로 사진사다운 모습입니다. 어머니 머리 뽀뽀. 이렇게 큰 따님도.
자. 양보를 뽀뽀 어머님 활짝 웃고. 양보에 홍어 냄새 붙이기. 홍어 냄새. 어머님 활짝 웃으시고 행복해서. 아 좋다. 홍유수님과 가족분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스타와 함께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행복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환 박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행복진료실에 진료를 접수해 주신 스타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은 가려지지가 않아요. 네. 바로 알겠네. 워낙 저희가 뭐 잘 알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도 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 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자 안에 네.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손을 한번 넣어서 물컹한 게 있고 뭐야. 네, 이럴 줄 알았어. 뱀이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뱀이다. 몸에 착한 맛도 좀 뱀이다. 이거 썼는데 알아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 가려져. 반갑습니다. 보자마자 알아서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왜 진료 신청을 했지? 저분은 어디 아픈 데가 없는 분이에요. 에너지가 콸콸 넘치는 분인데. 근데 뭐 저 늘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아픈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예전에 제가 사실은 정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 온몸에 빨간 적신호가 들어와서 한참을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식생활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 안 보이네요. 암통이 건강해졌긴 했는데 관리를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때문에 나오셨구나. 아니, 그게 그럼 뭔지 궁금하시죠? 최은혜님, 네. 박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왜요? 아니, 왜? 일어나보세요. 내가 보여줄 순 없잖아. 일어나 봐봐. 힘 빼고. 아니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나이살 있잖아요. 이 뱃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실패 사례자, 이게 성공 사례자. 아니 근데 그냥 보기에는 아니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김혜연 씨한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진짜 여기저기 지금 나이살이 붙기 시작해서 사실 고민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근데 봐서 모르겠는데. 그 고민은 오늘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평소에 그 넘치는 에너지 관리 비결 하나 알려주세요. 맞아. 비결이요? 네. 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잘 먹어요. 먹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잘 자야 돼요. 너무 쉽죠? 아니, 저도 잘 먹어요. 그리고 잘 자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화나는 거 있잖아요. 막 풀어. 왜 그랬냐고. 아니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꾹꾹 참잖아요.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좀 하고 이렇게 화낼 거 신경 내지 말고 표현을 좀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스트레스가 없어야 건강해진다. 네,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쪽 부위가 걱정이 돼서 나오셨다. 맞아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입니다. 추울수록 관리 필수 뱃살 공략법입니다. 뱃살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네. 근데 추우니까 우리가 옷 두툼히 입어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추우니까 뱃살 관리해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뱃살을 좀 갖고 있는 한 명으로서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뱃살은 언제나 오동통통이거든요. 이게 무슨 날씨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차 박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까봐 제가 그래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요즘 계속 저러잖아요. 네, 너무 추웠죠. 네. 며칠 사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추운데. 자, 영상 속에 그 답이 담겨 있는데 뭐 추울수록 우리가 뱃살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일단 보세요. 옷이 다 가려주긴 하는데. 네. 몸을 꽁꽁 숨겼다 이거지 옷으로. 그렇죠. 두꺼운 패딩 안에 사람들은 숨겼다. 네. 겨울을 좋아해요. 이렇게 가려질 그치, 수가 그치.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옷이 그런 줄 알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옷이 가려지니까 뱃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기온의 변화가 심하니까 밖에 나갔을 때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한단 말이죠. 이 체표 쪽에 있는 혈관들은 수축하지만 또 안쪽에 있는 혈관들은 또 많이 늘어나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뱃살에서 발생되는 염증성 물질들도 전신으로 많이 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뱃살을 주의해야 되죠.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경직이 돼요. 맞아. 추웠다가 막 이렇게 웅크려졌다가 따뜻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외래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목이며 어깨가 이런 데가 너무 뻐근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날 추우면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진짜 뻐근하거든요. 근데 뭐 날 춥다고 이게 뱃살이 딱딱해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통. 일단 뱃살이 많으면 심내혈관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복부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 때문인데요. 이 내장 지방에서 끊임없이 독소와 이 염증 물질들이 배출이 되고 이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뱃살, 심내혈관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각 질환의 발병 위험률은 당뇨병은 5.3배, 고혈압은 2.6배, 심근경색은 1.8배, 뇌졸중은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되면서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뱃살 또한 이 내장 지방으로 인한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에 이 심내혈관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점점 늘어나서 1월에 최고치를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 그리고 뱃살 때문에 점점 이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뱃살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만이 좀 늘어났다 이 말은 저희가 익히 들었잖아요. 복부 비만율만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자, 이번엔 제가 그와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심히. 야. 이 다이어트 댄스 도움 된대요. 그게 줌바 댄스예요? 네, 줌바 댄스. 걷고. 저는 헬스클럽 가면 저거만 해. 등산도 많이 등산. 좋아하시죠. 네, 워낙 힘이 운동하시네요. 춤도 추셔, 춤. 근데 지금 저기서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이런 운동하면은 뱃살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쭉 보면요 공통점을 제가 느낀 건 여성분들만 지금 운동하고 아, 진짜 남자 없었다. 남자들은 왜 운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나?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우선 연령별 비만율 중에서도 복부 비만율을 살펴봤을 때 남성은 허리둘레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년 여성은 복부 비만율을 연구해본 결과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 3명이 복부 비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왕성할 때는 엉덩이나 이제 다리 쪽, 대퇴 쪽으로 많이 살이 붙게 되는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복부나 이 옆구리 쪽으로 살이 자꾸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완경기 이후에 여성들은 복부 비만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네, 복부 비만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더 찾아올 수 있다니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근데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음 먹기까지는 돼요. 근데 마음을 먹어도 뭔가 먹고 싶으면 그 순간을 못 참거든요. 이것도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상시엔 잘해. 그러다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배가 맞아. 그냥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여기서 빙빙 돌아. 그러다가 참다 결국은 참다가 밤에 먹어. 근데 그거를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해요. 맞아. 악순환이야. 네.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야. 네, 그렇죠. 실제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게 식욕인데요. 근데 이게 식욕에도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늘 진짜던데? 배고프다고 느껴져서 먹는 건데 맞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뭐 그래요? 네,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이 있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좀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배고픔의 신호다.
에이, 아유, 이거 맞을까요? 당연하지. 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알람이 울린다. 배꼽시계가 작동됐다. 당연히 신호죠, 그거는. 저도 당연히 이건 신호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이제 꼬르륵거리던데 뭘 살짝 먹었더니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맞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꼬락 소리 나면 옆에서 그래요. 너 배고프구나. 그렇지. 당연히 배고프니까 배고프네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맞죠? 아니 근데 물론 그런데 반대요? 먹었을 때도 꼬르륵 소리 나는 건 뭐야?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배에 꽉 찼을 때 소화가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꾸루루.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좀 명쾌해. 그렇지. 소리가 좀 다르게 해. 어떤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사실 세모입니다. 세모.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안 하게 돼서 이제 영양분이 떨어지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에도 영양분이 안 가면서 사실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양분이 떨어지게 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장을 움직여라. 그래서 장에 있는 이런 가스나 대변을 배출시켜서 이 장을 비워서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장을 움직이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그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발생하는 게 진짜 식욕이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급하게 먹게 되면 이때도 공기가 같이 들어가요. 혹은 탄산음료나 혹은 가스가 많이 생성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이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소리만 가지고는 식욕을 가늠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럴 때가 뭐 한두 번이어야죠. 그분이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가짜 그 배고픔이 뭔지 네. 이 식욕법 정말 지금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가짜 식욕 자체가 워낙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불면증이 심하거나 뭐 임신이라든지 생리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주기에 따른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자, 속지 일단 않게. 꼬르륵 소리가 난다 싶으면은 난다? 혹시 나한테 탈수가 진행된 건 아닌가? 나한테 수분이 부족해서 보내는 신호가 아닌지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 바로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정도 드셔보시면 됩니다. 물을 한 잔 마셔봐서 이 허기짐이 좀 가신다면은 가짜 식욕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오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셔보고 20분 정도 시간을 좀 버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허기가 좀 가시면은 가짜 식욕이었던 거죠. 2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가 진다면 진짜 식욕이니까 음식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소리가 나 옆에. 마셔야 돼요. 네. 20분. 네, 끝날 때쯤 돼가지고 보면 되겠네. 20분. 아니 저 남매는 꽁트 남매. 꽁트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물 먹는 거 하나 한 가지만 주면 이게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차선책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차선책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이제 준비해 줘야 될 게 야채라든가 뭐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게 빨리 먹어서 좋을 수 있는 초콜릿, 맞아요. 아니면 탄수화물 빵. 이런 것들인데요. 당이 많거나 이런 탄수화물로 된 식품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에너지로 소비가 되니까 빨리 없어지게 됐잖아요. 또 먹고 싶은. 자꾸 식욕을 더 불러일으키게 돼요. 한 번 먹으면 이게 자꾸 그래. 먹게 돼. 아니 우리가 이러잖아. 이게 엿도 이렇게 하나 먹고 하나만 먹어야지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은 15개 까먹었어. 엿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식욕하고 가짜 식욕은요. 진짜 배고픔은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근데 가짜 배고픈 건 먹고 싶어지는 게 특정돼. 정해요. 맞아. 햄버거, 피자 이런 게 딱 특정돼서 먹고 싶어.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가짜 식욕이 심리적인 요인이 좀 많이 이게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 이 가짜 식욕 조절 못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비만으로 빠지게 되고 사실 내장 지방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식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괜찮아지고 또 이게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산책을 한다든지 조금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
가짜 식욕을 좀 이제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네. 좋겠어요. 제가 딱 그랬네요. 어제 6시에 저녁을 먹고 8시에 치킨을 먹었거든요. 속았다 요놈. 가짜 당했네, 식욕에 당했네. 가짜 식욕에 속았다고 생각하니 분한데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제 밤 10시에 왜 그런 거야? 가짜 식욕. 네. 근데 이런 걸 먹고 나면 아침에요. 여기에 이렇게 무슨 철갑을 두르고 하죠. 그런 답답한 느낌. 네. 자, 지금 화면 하나 보실 건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운 겨울 자신만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로 61세 김전분 씨 되겠습니다. TV를 보며 요리조리 몸을 움직이는 전분 씨.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이어트 운동하고 있어요. 요새는 밖에 안 나가도 집에서 이렇게 영상이 많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되게 활용 잘하고 있어요. 매일 한 30분 정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은 건데요. 효과가 있었다네요. 원래 70kg 근접했는데 이거 꾸준히 하면서 한 10kg 정도 지금 다이어트 됐어요. 매일 30분씩 운동한 결과 현재 몸무게 58kg. 오늘날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겨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제 이 옆모습이 다른 사람 앞모습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유독 복부 비만이 심했던 전분 씨, 다이어트 후 삶이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니까 일단은 아픈 곳이 없어지고 또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도 생기고 산에 많이 갔다 왔고 지금은 내년 3월 달에 동안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전국 순례를 다녀올 정도로 체력도 좋아졌다는데 전분 씨의 다이어트 비법 물에 있다고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면서 노폐물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근력도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은 배고픈기가 없어져서 식사량도 많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초등학교 방학 숙제인 계획표? 이거 지금 뭐 만드신 거예요? 이거요? 제 생활계획표예요. 생활계획표? 네. 사실 실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해야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만들어 놓고 따라서 움직이려고 계획표 세우는 거예요. 네. 과거 다이어트 도전에 실패한 후 수시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일단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요. 또 어느 날 이게 팔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막 뭐 피 검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고지혈증 있다고 또 판정을 받았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죠. 최종적으로 한 얘기가 살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한 전분 씨. 그녀의 다이어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안 추우세요? 근데 이렇게 쭉 운동하시면? 나올 때는 좀 추운데 운동하다 보면 괜찮아요. 네. 옷도 좀 얇게 입으신 거. 뛰다 보면 열나니까 괜찮아요. 마라톤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마라톤 준비를 위해 체력 단련에 들어간 건데요. 스트레칭 후 가볍게 걸어준다네요. 운동하다 말고 보여줄 게 있다는데 휴대전화요? 휴대폰 어플에 만보기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오늘 이만큼 걸었고 지금 현재 집에까지 돌고 집에까지 가는 데까지 하면은 12,000~13,500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걷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걷다 말고 갑자기 요상한 동작에 집중하는 전분 씨. 이 운동은 왜 하는 거요? 네, 걷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운동도 중간중간에 하고 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옆구리살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양손을 모은 상태로 양쪽 다리를 번갈아 올려주며
허벅지와 힙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뱃살하고 옆구리살 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복부와 허벅지 근력 강화와 아래의 뱃살 빼는데 효과적이라 하네. 걷기와 근력 운동을 수차례 반복한 전분 씨. 식이요법 또한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식단은 팽이버섯이네요. 팽이버섯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그래갖고 그 요리를 오늘 해먹으려고요. 팽이버섯은 잘게 썰어 먹는 게 영양 흡수가 잘 된다고 하네요. 팽이버섯과 순두부의 조합. 거기에 단백질을 업그레이드 해줄 달걀을 더해주면 금상첨화. 순두부가 잘 익도록 잘라준 후 간장과 굴소스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짜지 않게 물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재료 위에 살포시 뿌려준 후 골고루 스며들도록 섞어주면 되는데요. 5분이면 가능한 버섯 순두부 볶음 완성이요. 그렇게 전분씨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밥상을 두고 다른 곳으로 손이 가는 우리의 전분씨. 이건 시서스라는 건데요. 체지방 분해도 되고 제가 고지혈증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지혈증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와 혈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챙겨 먹는다는데요. 그리고 하루 세 끼도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챙겨 먹는답니다. 식사할 때 전분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맘먹고 소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작은 그릇 하다 보니까 실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노년의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일지. 다이어트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이어트요. 삶의 질이 아닐까 싶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예쁘게 멋지게 늙는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손자한테 예쁜 할머니, 멋진 할머니를 남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를 준 다이어트. 전분 씨의 다이어트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전분 씨의 멋진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보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생활 계획표까지 짜시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생활 하시니까 피부도 너무 맑고 그러게요. 네, 에너지가 좋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좋아야 피부도 좋은가 봐요. 네. 자기 반성인가요? 레이저 이런 거 말고 여기를 좋게. 레이저 말고. 자, 시월수록 관리 필수 뱃살 공략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주 선생님은 뱃살 측정법이 있나 봐요. 아유, 뱃살 측정법 저 알죠.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또 이렇게 자세를 잡고 네네. 고개를 싹 내리면 네. 바로 보여요, 이게. 이거죠, 뭐 이게. 이게 완벽한 방법 아닙니까? 아, 이렇게 재는 거예요, 원래? 해보세요. 난 안 보이는데 안 아직. 보이죠? 없는 거. 저는 딱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요. 겉으로 보이는 이 복부 비만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내장 지방, 그러니까 내장 비만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겉으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게 염증 물질을 일으켜서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심하면 혈관 질환의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측정하기 어려운 이 뱃살을 그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뱃살 없는데 하는 분도 네. 알고 보면 내장 지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뱃살 속에 있는 이 내장 지방은 지방세포에서 이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물질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요. 염증을 만드는 이 물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이 염증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혈관 질환도 이제 혈관 건강도 해치게 되고 뭐 혈당이나 지방대사의 교란을 일으키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각종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뱃살이 많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을 이제 눕히게 되고요. 혈당이나 혈압을 올라가게 하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이 늘게 되면 이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게 세포 내에 이
우리 포도당을 넣어줄 수 있는 포도당 채널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열쇠를 여는 그 채널 자체가 고장이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포도당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고혈당 상태가 되고 당뇨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장지방 자체가 교감신경을 또 활성화시키면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면서 심내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저도 이제 뭐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맞아요. 두 겹을 네. 찝어보면 된다. 그래서 뭐 네네. 이렇게 주간지니 월간지니 백과사전이니 네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이 내장 지방을 그럼 측정하는 방법이 그럼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뱃살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무대 중앙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MC님과 차 박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좀 이게 안 있어 네. 걱정되시는 부분을 좀 모시고 설명 좀 몸이 드리도록 무겁다. 하겠습니다. 네. 나가기 싫다고. 내가 어제 10시에 그걸 왜 먹어가지고 내가. 아, 배 힘 빼시고요. 못해요, 배 힘. 감춰지지 않아요, 그래도.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 염증을 유발하는 내장 지방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내장 지방이 있으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한번 보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염증 수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게 CRP라는 게 있어요. C 반응 단백인데요. 우리가 염증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C 반응 단백 농도도 같이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가 0.5에서 1.0 mg/dL인데요. 이 수치를 보고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염증 수치는 쉽게 확인할 수는 없죠. 병원 가야 되는 병원 거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내 몸에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붓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붓기? 붓기하고 염증 수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사실 연관성이 큰데요.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혈관의 투과성, 벽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혈관 밖으로 수분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붓게 되는데요. 이 붓게 되면서 우리 근육의 이 유연성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 몸이 얼만큼 뻣뻣한지를 보고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얼만큼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 요즘에 뻣뻣하던데. 저도 20대부터 뻣뻣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유연성 테스트죠. 체중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올라가서 허리를 굽혀서 얼만큼. 이거 옛날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었어. 맞아요. 내가 제일 못했던 건데. 저도 못했습니다. 야, 그러면 먼저 재용 네. MC님께서 먼저 해보실까요? 무릎을 펴셔야 됩니다. 네, 발 뒤꿈치를 붙이시고 약간 이제 앞꿈치를 5cm 정도 벌리신 다음에 쭉 팔을 뻗어볼게요. 쭉 뻗어야 됩니다. 내려. 야, 잠깐 그래도 요 정도. 네, 요 정도. 야, 그래도 되게 한 플러스 5 정도와. 한 3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차 박사님 한번 해볼까요? 그거 많이 내려가셨네요. 걱정됩니다, 지금. 요거는 저 패스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올라가세요.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자세를 잡아서. 그리고 또 네. 차 박사 잘할 수 있어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셔야 다 됩니다. 내려가요?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요? 다리 모두 잠깐만. 떨리고 있어. 플러스 30cm. 플러스 한 15cm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면 문제 되는데. 있다. 이게 야,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 자신 있어요. 해봐요. 제가 한번 해보실래요?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진짜 잘 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봅시다. 무섭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되는구나 이게. 20cm 넘어갔어요 지금. 와. 해보세요 형님. 나는 50대야. 50대. 애 냈났다고.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와. 저 요즘에 이거 잘 안 돼가서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와. 아니 이게 또 높은 운동화를 신고 계시는데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는구나. 그렇죠. 지금 사실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요. 40세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8cm 이상, 여성부 같은 경우는 14cm 이상이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아니 팔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뱃살 관리, 염증 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네. 비정상 들어갑시다. 이거 뭐야? 야, 어쩜 그렇게 잘 내려가요? 일본에서 온 거. 완전 내장 지방이 아직 없나 봐요. 대박. 아니 어머니. 저 예전에는 진짜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저 체육과 졸업했잖아요. 저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갔는데 지금 사실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네요. 저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사실 근데 뱃살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유연하시네요. 아니, 같은 알겠습니다. 나이에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조만간 연습해서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민욱 선생님. 배심 기르기예요. 이거. 그렇죠. 나이 들수록 좀 자세가 안 좋아지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속근육 같은 게 잘 발달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속근육을 꽉 잡아서 자세도 바르게 가져지고 속근육이 많아짐으로써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체형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매트와 공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앞으로 나가서 이제 네. 속근육을 자, 단단하게 요거는 키워서. 우리 김현 씨하고 아유, 잘하시겠지. 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아까 그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야. 자신 없는데. 네, 공도 하나씩 근육은 준비가 돼 없단 있습니다. 말이에요. 자, 먼저 집에 이렇게 작은 공 네.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쿠션감이 좋은 이런 탱탱볼을 이용하시는 네네. 게 좋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이거를 깔고 앉을 거예요. 네. 자, 그대로 깔고 앉을 건데요. 네. 손을 뒤쪽으로 짚어주시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 앉아주세요. 이거 자세 진짜 복근 운동 좋습니다. 되더라. 네. 이렇게? 자, 이런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 자, 들어주세요. 넘어져. 오, 잘하시네요. 야, 이거 어려운 자세인데. 자, 걸리네. 네. 자, 다리를 들어서 발 앞쪽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20초간 버티겠습니다. 아니, 네, 좋습니다. 어머, 드는 것도 힘든데. 네, 장현 MC님 눕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티고 20초가 지나면 네. 자, 조금 내려놨다가 쉬었다가요. 네. 자, 다시 한번 들고 이번에는 골반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이때 어깨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 야, 장민우 선생님 저 상태에서 말을 하잖아. 와, 이게 진짜 근육이 굉장히, 탄탄하신 네, 거죠.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골반 안쪽에 속근육도 중요하지만 네, 다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 복근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야 되거든요. 되네요. 와, 김혜연 씨 진짜 잘하시는데요. 그 애를 괜히 낳겠습니다. 애 대신 그냥 낳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1단계, 2단계 모두 다 통과하셨고요. 자, 3단계 조금 더 다른 쪽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니 근데 진짜 허벅지하고 배심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진짜 힘든데요. 얼굴 빨개지셨네요. 자, 이번에는 플랭크 동작을 하실 건데요. 네. 일반적인 플랭크 동작은 어머님들도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을 이용해서 조금씩 발달시키면 되는데 네. 단전 쪽에다가 공을 대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플랭크 동작을 취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등과 허리가 허리가 해봐야 주변에서부터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네. 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는 강도를 높이고 네. 싶다. 네네. 그럼 이제 다리를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들으라고요? 다리를 조금 더 들어서 버텨 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들리네. 다리 드세요. 다리를 든 상태에서도 약 30초 정도로 버텨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를 하면은 이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속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플랭크 동작이라면 이제 이런 공 없이 1분 정도를 버티는 것을 추천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야, 혜연 씨 자세가 그러니까. 이 공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더 이 속근육을 균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잘 배워봤습니다. 아니 웃기려고 그런 거죠? 정말 완벽한 성공 사례. 혜연 씨 진짜 잘 되고 예인 씨는 이렇게 팔딱거려. 저는 넷은커녕 하나도 어렵겠는데요. 김혜연 씨는 유연성도 확보되어 있는데 속근육도 굉장히 발달된 체형이시네요. 저 체육과 출신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야, 이번에 모사원 선생님. 덜달티? 덜달티? 덜단티.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복부 비만, 우리 내장 지방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단 게 땡길 때잖아요. 맞아요. 무작정 뭐 초콜릿이나 다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럴 때 좀 달달하지만 살이 안 찔 수 있는
사과 계피차.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있어요? 덜달티라고 명명을 덜달티. 해서 요걸 소개시켜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안 달아도 안 먹게 날쌀쌀해 되고 지고 그러면 맛있으면. 계피차 생각나죠. 네. 오늘 네. 아주 잘 소개해 주시네요. 제가 이제 사과 계피차를 준비한 이유는 일단 계피는 우리 한의학에선 육계라고 하고요. 네네. 육계가 몸 안에 열을 발생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전부터 열을 발생시켜주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녹이는 데 있어서 사실 진짜 다이어트 처방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계피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과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배변 활동을 좋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 하면서 사실 좀 식단 조절을 하다 보면 이게 대변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사과이다 보니까 계피를 이용해서 좀 열을 내서 지방 연소시키고 사과 먹으면서 또 배변까지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 사과 계피차가 다이어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과 계피차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트에 갔는데 이미 사과 계피 청을 팔고 있더라고요.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청으로 된 제품들은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당이 얘네들은 많죠. 너무 달잖아요. 맞아요. 당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먹었을 땐 당연히 너무 맛있고 좋겠죠. 맞아. 하지만 먹게 되면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청 대신에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요즘 사과 많이 있죠? 사과 네. 사놓고 슬라이스 해갖고 건조기에다 이렇게 사과를 말려주시는 거예요. 네, 한 2개 정도? 사과 2개 정도 이렇게 말려놓고요. 그리고 이런 시나몬 스틱, 그리고 계피, 이런 스틱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이 중요하겠는데요. 난 좀 달게 먹고 싶다 하면은 사과 한 줌 정도 넣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사과 한 반 개 정도의 양이거든요. 사과 반 개 정도 넣고 시나몬 스틱 하나 넣어주시고 말린 그다음에 사과죠? 네, 말려줘야 됩니다. 말린 사과 그리고 물을 한 1.5리터 정도 넣어주세요. 꽤 많이 들어가네. 네. 1.5리터. 그리고 요거 그대로 불만 켜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팔팔 끓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조금 불을 줄여갖고 중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졸여주시고요. 네. 달게 먹고 싶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그 상태로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고요. 하루 정도 있다가 드시게 되면은 단맛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갑게 했다가 먹으면 더 맞습니다. 맛있어요? 차갑게 했다가 와, 드시면 돼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맛이 있고 앞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향만 맡아봐도 진짜 좋아. 와, 너무 향 좋은데요? 좋아. 네. 해병 좋아요, 좋아요. 오. 맛 좋네요. 맛 괜찮죠? 네. 네. 이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달아요. 네. 오, 사과향도 나면서 계피향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데요? 입도 개운하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또 도움도 되고 맛도 좋고 너무 좋죠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배워봤습니다. 예. 사과 계피차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오늘같이 쌀쌀한 날 최고입니다. 네. 자, 다음에 최현환 박사님은 시서스. 네, 시서스는요. 네. 제 앞에 화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고대 전통 의학서죠. 아유르베다에도 소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여러 민간 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식물 중에 하나인데 포도과의 덩쿨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요.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 건조하고 습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 때문에 과거부터 이 시서스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서스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민간요법 쓰여져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시서스 다이어트 정말 많이 들어보고 사실 저도 시서스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리를 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 감량에 정말 시서스가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경우 살펴보면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 원료로 캐나다 보건국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2010년에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시서스를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살을 빼면 티가 났어요. 바로 몸에 탁 나타나고 힘도 딱 들어갔는데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체중이 줄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체형이 바뀌고 얼굴만 맞아요. 이상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노화가 될수록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더 살이 잘 찌는 체형으로 변하기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을 빼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시서스 추출물을 먹인 그룹에서는 2주 만에 약 2.47kg, 그러니까 2.5kg 정도 빠진 결과가 있었고 4주 정도 먹였더니 4.3kg 정도까지 체중을 감량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서스가 앞서 살을 뺐는데 뭐 티가 안 난다 이랬잖아요. 시서스로 다이어트를 하면 체형 변화에도 좀 도움을 주나요? 네, 그래서 체중뿐 아니라 체형에 관한 변화도 살펴봤는데요. 시서스 섭취 8주 후에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지방까지 고루 살펴봤더니 체중은 7.4kg 감소했고요. 체지방은 7.9%, 허리둘레는 8.6cm, 엉덩이둘레는 9.1cm가량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서스 섭취가 체중 감소뿐만이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먹는 거는 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맛없으면 또 못 먹거든요. 한번 맛을 볼까요? 이건 구수한 맛이 있죠. 그 옛날에 왜 뽀끼 물에 타면 이런 맛 나요. 오, 진짜 구수하네요. 구수하다 이거. 구수해서 먹기 좋아요. 오. 네, 그러네요. 괜찮죠. 네, 고소한 맛도 나면서 구수함까지 있는데, 근데 시서스가 이 체중뿐만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시서스가 이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려면요. 이 식욕과 관련된 우리 몸에 있는 이 호르몬 3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만 관련 호르몬인 대표적인 호르몬인 렙틴, 아디포렉틴,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아마도 세로토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뭐 단 것이 당기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보이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 것이 당기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배불러 호르몬은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배부른 증상, 그러니까 배부른 느낌을 이제 가져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렙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제 상황이 빠지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인데요. 이 아디포넥틴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 이때는 지방 분해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때 이제 살이 더 축적되는 상황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서스가 호르몬 그 비만 관리하는 호르몬 있잖아요. 그 호르몬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시서스가. 예. 그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는데 8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더니 아디포넥틴 수치가 17배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렙틴, 그러니까 우리의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개선되니까 포만감도 30%나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적게 먹게 되겠죠. 실제 렙틴 호르몬 수치도 이 저항성이 높아질 때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서스 추출물을 먹었을 때 29.8%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저항성을 측정하는 단위로 봤을 때에도 7.92mg/dl가 감소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세로토닌 수치 같은 경우는 117%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호르몬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시서스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시서스에 들어있는 핵심 주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시서스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바로 쿼르세틴입니다. 쿼르세틴. 자, 쿼르세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속에서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지방이 쌓이지 않고 몸속에서 지방이 줄어들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쿼르세틴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양파인데요. 자, 시서스에 들어있는 쿼르세틴의 양은 지금 나가는 그래프처럼 양파의 한 6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60배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주목해야 할 시서스 속의 성분은 이소람렙틴입니다. 이 이소람렙틴은 아몬드나 레드와인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서스는 레드와인보다 1850배나 많은 이소람렙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소람렙틴은 탄수화물이 몸의 흡수,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돕게 되는데요.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소화효소가 분비되면서 활발하게 작용할수록 탄수화물 분해와 흡수가 빨라져서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살로 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 효소가 활성화될수록 지방이 더 잘 쌓인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 시서스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는 소화 효소를 억제해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끔 도와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비커를 2개를 준비해서요. 똑같이 소화 효소를 넣은 다음 한쪽 비커만 시서스 가루를 타서 잘 저어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양쪽에 동시에 빵을 넣고 관찰을 해봤는데요.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봤을 때 소화 효소만 넣은 빵은 거의 분해가 되어 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반면에요. 시서스를 넣은 쪽의 빵을 보면 형태가 거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시서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이 들면 체중 관리 또 중요한 이유가 이게 관절에 무리가 맞아요. 체중이 늘면 아무래도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해외에서는요, 이 시서스가 뼈 건강 영양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 학술지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서스 추출물이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뼈 조직의 재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골 손실률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조골 세포의 증식도 늘려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뼈의 골절 및 골다공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드시려고요? 아니, 한 잔 더 주세요. 이거. 다 먹었는데? 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약처 건강 있는 식품 마크가 있는지 공식 마크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에서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뱃살 관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희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춥죠? 근데 네. 날은 맑은데 길이 미끄러워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평소보다 좀 앞서서 빨리 10분, 20분 먼저 출발하시고 안전운전하시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